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시작할게요. 뭐 강의 중간에 할 말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면 되고요. 네, 오늘은 근현대 국내 도시주거 볼 텐데, 근린주거란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혹시 도시계획 쪽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정책 등 해서 근린주거란 말이 항상 나오는데, 근린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우리가 전반기에 배웠죠. 해리가 뉴욕에서 그 어떤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안전한 보행지구를 만들었고 동네를 만드는 개념, 근린주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대부분의 그 도시 개발에 있어서는 근린주거 단위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이제 그게 세워지기 전부터 이른 시점부터 보면은 일제시대에도 주거지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 개념이 미비했다는 얘기죠. 거의 없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는 뭔가 이 논의가 있었지만 이게 한국까지 적용되진 않았고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 거는 한참 뒤에 우리나라에서도 한참 뒤인데 해방 이후에 주거지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봤어요. 어 국가에서는 뭐 기반 시설 같은 것도 제공을 안 하고 운영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냥 단순히 토지 계획만 했다. 왜냐면은 돈이 너무나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그 민간이 알아서 하도록 했죠. 그랬을 때 민간은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들어왔을 때 장점은 자기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돌아오는 게 굉장히 많았다. 거기다 뭐 기반 시설도 넣고 건물도 짓고 하면은 거기 땅값이 확 올라가는 효과가 나 가지고 그리고 일찌감치 산 토지를 산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혜택이 있었죠. 어 그래서 '민간 자본을 이용했다. 그러니까 정부의 투자를 최소화했다.' 이런 장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민간이라는 게 민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건설사랑 그리고 유산층이죠. 돈이 있는 사람들,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있었던 거고 대부분의 지금 주택 문제를 겪고 있는 서민들한테 되돌아오는 혜택이 아니었으니까 좋은 건 아니었어요,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일제 그 조선주택영단이 대한주택영단으로 바뀌었고 한국에서 대한민국 아래서. 그리고 초기에 지어졌던 그 국가에서 지어졌던 공공주택 이름이 희망, 재건, 부흥, 국민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그리고 이런 주택들은 질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낮았다. 그리고 거기에 무슨 단지 개념이라든지 이 당시에 그런 건 아니었고 거의 그냥 어 어떤 노동자 주거 단지 그런 거 그냥 그 빨리 그 정해진 땅 안에 최대한의 밀도로 집을 짓는 정도로 그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생활권 개념이란 게 없었고 그러다가 이런 게 만들어진 거는 대한주택공사거든요. 줄여 가지고 주공이라고도 하고 지금은 그 토지개발공사랑 합쳐져 가지고 LH라고 그러죠.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주택공사랑 그 토지개발공사가 따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게 합쳐졌는데 어쨌든 그 LH의 전신은 대한주택공사라는 거고 이게 60년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어떤 기관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60년대부터 경제개발을 하는데 그게 이렇게 5년 단위로 해서 경제개발을 국가 주도로 했잖아요. 그래서 1차 경제개발 단계에서는 기반 시설을 건설을 했는데 이때 주공이 근린주거 단위 같은 개념을 들여와서 일종의 도시계획 초기의 어떤 도시계획도 같이 겸하면서 주거단지를 계획을 한 거죠. 근린용도 및 기반시설을 갖춘 주거지 개발을 지향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뭐 이렇게 균형 잡힌 어떤 국가 전체에 대한 개발을 했다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단지형으로 근린주구를 잡아 가지고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60 년대만 해도 주공에서 지어졌던 게 인제 후대의 어떤 주공에 대한 인상은 LH를 우리가 떠올릴 때 아파트가 떠오르는 것처럼 주공 역시 뭐 70-80 년대 가면은 대부분 공사하는 게 아파트였지만 제일 초기에는 아파트를 지을 능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졌던 거는 그냥 일반 주거 단지를 져요. 근데 이전에 했던 것과 다른 게 대한주택 영단이 했던 거랑 다른 게 있다 그러면은 놀이터, 유치원 등 공공시설도 함께 건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동네를 어떻게 형성을 하겠다는 개념은 있었단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인제 화곡동인데 그게 최초의 시가지 개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근린주구 단지에서 했던 것처럼 이치가 어린이 놀이터, 뭐 초등학교는 아니지만 어린이 놀이터 중심의 보행 생활권을 구상을 했다는 거. 어린이 중심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보차 분리가 되는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보는 일반 주거 단지처럼 길이 있으면 거기에 사람하고 차랑 섞어서 다니는 그런 길이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화곡동 같은 경우는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앞으로 이것보다 더 발전된 주공의 뭐 아파트 단지도 보고 할 텐데 실패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이 후대에 지어진 것도. 어떤 건 성공하고 어떤 건 실패해요. 그래서 그 이치를 우리가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한데, 화곡동이 성공했던 이유는 뭐 저렇게 아주 최소한의 공공시설을 같이 넣어줬다. 그래서 근린주거 개념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라는 거. 하지만 그거 나머지 빼고서 그렇게 많이 완성도 높게 뭔가 투자가 이루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주거단지에서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길을 따라서 그 길이에 있던 점포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거기에 자연스럽게 가로형 시장이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서울에 있는 어떤 동네들, 사람들 많이 사는 일반 주거 단지 가면은 동네마다 다 오래된 동네일수록 가로형 시장이 있죠. 물론 지금은 뭐 도태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람이 산다 그러면은 대부분 활성화된 가로형 시장이 있는데 여기도 자연 발생적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획한 게 아니죠. 근데 그런 조건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활성화가 잘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맨편이 인제 처음에 개발 계획 당시에 저렇게 영역을 잡아 놓고 거기에다가 놀이터랑 학교 유치원을 어디다가 잡을지 그런 정도 인제 위치를 잡아 놓은 게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길을 따라서 상업적으로 오른편처럼 일부 특정한 길들이 상업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거기가 시장화됐고, 그래서 여기에 어떤 보통 요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근린주구, 우리 페리의 근린주구 얘기할 때 이게 그 도시 중앙 커뮤니티 중심을 초등학교로 봤다라는 거. 그래서 보행자 중심으로 봤는데 어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 학생들을 등하교 부모가 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 내려 놓고 아니면 애가 끝나고 나오는 거 기다리면서 부모들끼리 소통을 하게 되니까 거기 커뮤니티 중심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한국이랑 좀 다른 상황이에요. 뭐 요즘은 한국도 그렇게 많이 변하고 있지만 이 당시 뭐 80 년대, 90 년대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한국이. 그냥 애들 혼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였지, 초등학교. 그리고 오히려 상업은 그 페리의 근린주거 개념에서는 외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괜히 다른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 슈퍼에 물건 사려고 괜히 동네 안까지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근데 인제 반면에 중세 도시를 보면은 중세 도시는 시내 한가운데 시장이 있었죠. 그래서 소통이 물건 사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가 더 번잡스럽죠. 중세의 어떤 도심 동네 중심이라는 그 개념이 훨씬 더 번잡스럽고 더 활발한 건데, 페리의 근린주구는 그 동네 중심은 조용하고 동네 사람들만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소통하고.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근린주거 개념으로 해서 왼편같이 설계를 했고 상업적인 배려는 전혀 없었는데, 이 동네 안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통해서 상업적인 중심 가로가 생겼고 동네 안에 마치 중세 시대 도시처럼. 그래서 활성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공이
그러면 페리의 공식이 잘 성공적으로 맞아떨어서 이 동네가 활성화됐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근린주구 개념으로 했지만 이 동네가 잘 활성화되고 오늘날까지도 괜찮은 사람 살 만한 동네가 됐던 거는 이 상업적인 활성화, 그 중심가로가 어떤 식으로 자리 잡혀서 됐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게 계획이 되지 않은 채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할 때 배워야 되는 것은, 계획가로서 플래너로서 배워야 되는 것은 어느 길을 따라서 상업이 주로 활성화가 되는지를 역으로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고 계획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가면서 물건을 사진 않거든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면 상점들이.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다니는지 유동인구 흐름도 알아야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활성화됐다는 얘기고 오늘날까지 괜찮은 동네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나오는데 한국적인 아파트의 특성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아파트는 우리가 앞서 봤듯이 가장 고밀한 주거를 경제적으로 지을 수 있는 수단, 주거 유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60년대 이후 아파트를 이제 관주도로 들여다보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관주도로 주로 개발을 했고, 그것도 이제 대한주택공사에서 그러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그러니까 1차 경제개발 계획 단계 5개년 계획에서는 기반시설에 정부가 투자를 했고, 그 기반시설이란 개념 안에 주택도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도 관주도로 열심히 줬어요. 근데 1차가 지난 다음부터는 그 정책 안에 있지 않아요. 그 공공주택 공급은. 그러니까 공업으로 바뀌나 그래요. 그 다음에 2차부터 육성했던 게. 그러다 보니까 주공에서 민간 참여를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이 주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냐? 뭐 청약통장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그 지금 주택은행 같은 거. 주택은행이 오늘날 이제 국민은행인데 그래서 어떤 그 약간 청약 및 대출에 대한 금융 지원 정도로 그쳤어요. 이후에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게 유럽이었다. 그럼 유럽에도 전후에 복구하느라고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를 엄청 많이 줬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거기 지어진 아파트가 그냥 그 서민층이면 거기에 지원해서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주 간단한 이치고 그리고 한번 받아서 살게 되면은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서 살 수가 있어요. 대신 그런 계층만 모여서 사니까 영미권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단지 전체의 이미지가 떨어지면서 치안도 굉장히 불량해지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한국은 공공의 지원이 이렇게 미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5개년 계획 때는 관주도를 하다가 나중에 민간이 들어오게 되고 민간은 절대로 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진 않죠. 개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니까. 그러면 관이했던 것은 그냥 그 주택 청약 및 대출에 관한 금융 지원 정도만 해 주는 거죠. 뭐 청약 통장이 있어야지 된다. 뭐 이런 조건만 갖추는 거고. 실제로 서민이 살 수 있는 어떤 구매력 그 사람들만 살 수 있게 해 준다든가 아니면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공을 한다든가 이러진 않았던 얘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토지구획 정비 후 그냥 시공을 했고 도시계획적 고려도 없었다. 근데 그럴 만큼 이 당시에 지어졌던 아파트의 주변은 굉장히 황무지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지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을 보면은 도로 확충 없이 기반시설 확충 없이 외딴 곳에다가 아파트를 져 가지고 내가 입주했는데도 뭐 물건 살 것도 없고 아침에 출퇴근하기도 부족하고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입주자도 많이 없고 몇 년이 지났는데 계속 그 입주자 없어서 불 꺼진 집이 대부분인 아파트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어떤 초기에 했던 아파트 위치들도 도심 안에 지어지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지어진 경우가 되게 많았다는 얘기죠. 안 좋은 곳에 지어진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뭔가 도시적인 맥락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아파트 단지에 어떤 장점이 있다 그러면 주변에는 뭐 상하수도 설비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적어도 이 아파트 단지 안에 놀이터도 있고 집집마다 상하수도 배관이 돼 있다. 뭐 그 정도만 해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내향적이고 자족적인 어떤
개념으로 단지 계획이 됐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저 정도, 지금 강남 지역인데요.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지도는 초기에는 저렇게 뜸뜸이 사다가 나중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강남이 아파트 단지로 저렇게 개발이 되죠. 그리고 그때 강남을 이제 영동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식으로 거의 논밭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 단지 주공 주도로 해서 이 왼편 사진 보면은 바로 아파트 단지 앞에 논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사진에 있던 이 논밭에 주공이 관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아파트를 그냥 짓는 거죠. 콘크리트 장벽 지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밀도가 충분히 높아진 상태에서 아파트가 들어갔다기보다는 아파트를 지어 놨기 때문에 집이 없던 사람들이 여기 몰려 들어 갖고 사는 그런 식으로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른편처럼 7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70년대가 아니라 80년대 초까지 계속 이랬어요, 강남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떤 신도시 개발의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게 어 70년대 80년대 초반의 강남이었고요.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이라 주촉법이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하는데 요게 만들어지면서 민간 건설사들이 아파트 개발에 많이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주촉법은 아파트를 짓기가 민간이 짓기가 되게 원활하게 해준 법이죠. 자, 근데 민간이 들어왔을 때의 문제는 민간은 당연히 높은 수익을 원하죠. 그러니까 파는 이 주택을 지어서 판매하는 대상이 서민층이라기보다는 구매력이 높은 중상층일 거예요. 그래서 싼 거를 여러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걸 짓기보다는 중상층을 주대성으로 공급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재투자를 하면서 계속 돈을 벌게 되는 것이고, 투기를 해서. 반면에 서민층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 주촉법이라는 것은 토지를 수용을 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 건설을 하려면은 어떤 단지 규모의 토지를 수용을 해야 되고, 그럼 원래 주인이 있잖아요, 땅 주인이. 근데 그 수용을 원주인이 100% 원하지 않더라도 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만든 게 주촉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파트 단지가 지어지는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대거 이주해서 아파트 단지에 살진 못하고 살던 어떤 그 판자촌들이 생기죠. 그 봉천동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거기는 구릉지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가 서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반면에 인제 더 동쪽으로 가면은 오늘날 인제 반포부터 시작되는 그 강남, 서초 그쪽 지역은 평평하니까, 게다가 매립도 하고 그래서 아파트 단지를 짓기가 되게 원활했던 거죠. 그래서 구릉지로 이 사람들은 판자촌으로 이사를 해서 이렇게 입체적인 지형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빼곡히 집이 들어가는 그런 그 현재 풍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70 년대부터. 자, 그래서 주촉법을 들여다보면 민간 개발 시 토지의 3분의 2를 구입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수용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반대하더라도 그 토지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럼 거의 강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지역을 아파트 지역으로 국가에서 정하면 그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을 해야 돼요. 자, 근데 내가 그곳에 살았고 그래서 이거를 개발사한테 넘기지 않고 우리가 직접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처럼 여기다 아파트를 짓고 싶다, 이 당시에 그렇게 하고 싶다 하더라도 기간을 정해 놔 가지고 그 안에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민간인들이 이 당시에 조합이라는 뭐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런 걸 모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 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래서 그 기간을 시행을 못하면은 어차피 주공이나 지정업체가 대신 개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때문에 직접 못하는 거예요,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그냥 넘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세 토지 소유자들은 사실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건설사한테 그 자기 권리를 넘기고 다른 데로 이사할 수밖에 없는, 그때 그 넘기는 그 권리라는 게 굉장히 싼
값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봉천동 같은 곳에 이사를 하게 되고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지어서 이런 사람들한테 되파는 게 아니라 중상층한테 비싼 값을 주고 파는, 그래서 오늘날처럼 비대한 건설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초기 아파트 개발 사례를 보면 주공에서 만든 굉장히 초기의 아파트가 마포 아파트인데 이거 뭐 단지 개념이고, 자 그래서 원래 어떤 근린주구에서 단지라는 것은 물론 내향적이에요.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어떤 커뮤니티를 구상을 하고 만든 일반 주거 단지인데, 아파트 단지 하면은 그 개념을 가져왔지만 굉장히 입체적인 어떤 고밀한 건물을 지었고, 그리고 주공에서 지었던 아파트 단지는 굉장히 폐쇄적인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였어요, 언제나. 그래서 그 안에 공원과 녹지 운동장이 있었는데 상관없었고, 근린주거에서는 뭐 상가 개념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다면 마포 아파트는 평면이 Y자였다. 그러니까 뭔가 실험을 했던 거죠, 계획적으로. 뭐 후대는 절대로 이렇게 안 하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남향을 손꼽거든요. '남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뭐 비싼 아파트, 특히 뭐 초고층 어 오피스텔이라든지 초고층 주상복합 그런 고급 아파트들, 그런 경우 보면은 남향으로 안 지어진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조망이 더 중요한 데든지. 뭐 대표적으로 그 강남이 강 쪽에 남쪽에 있잖아요. 강에서 남쪽으로 있으니까 강 풍경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북쪽을 바라보면은 북악산도 있고 남산 타워도 보이고 되게 강 풍경이 좋은데, 바로 강 앞에 지어졌던 아파트들 이 당시에 다 남쪽 바라보느라고 그 좋은 풍경은 등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엌의 쪽창을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한강은. 그런 그 정도로 남향을 되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남향이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건데, 초기에는 항상 어떤 것들이 들어오든지 초기에는 실험을 많이 해요. 아파트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Y자 평면도 외국처럼 한번 해 보는 거죠. 그래서 가지자로 Y다 보니까 이 각각의 그 윙에서 바라보는 그 주향이 되게 다양했겠죠. 다 남향은 아니었고. 그리고 계획상 처음에는 뭐 엘리베이터도 넣고 수세식 화장실 넣고 이렇게 했는데, 건설 단계에서 돈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못 넣고, 그리고 중앙 난방 대신 연탄 보일러로 갔고 개별 난방으로 가게 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전에 지어졌던 열악하게 지어졌던 민영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괜찮았다, 관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상으로는 중산층을 겨냥을 했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봤을 때 이게 서구식 문화를 과감히 적용했다는 거죠. 그게 라지에이터를 넣었어요, 온돌 대신에. 그러니까 초기에 이런 부분도 너무나 과감한 거예요. 아직 적응 한국식으로 적용이 안 됐죠.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문화주택 자기네 땅에서 했던 것처럼 졌다가 겨울 지나서 추워 가지고 못 견뎠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온도를 오히려 자기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심지어 주공에서 지었던 아파트마저도 뭐 Y자 평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온돌 빼고 라지에이터 넣고 그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초기에는. 음. 그리고 이런 생소한 어떤 주거 유형에 대해서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뭐 상류층도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집에서 사는 거, 뜰 있는 집, 마당 있는 집에서 사는 게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처음엔 입주율 10% 미만이었는데 계속 홍보를 하고 이게 새로운 어떤 문화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상하수도 설비가 있는 편의성에 대해서 부각을 시켜 가지고 어 이게 뭐 영화 같은 곳에도 등장하면서 초기에 반짝 중상층한테 관심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관심이 급하락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한 나라잖아요. 이제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고속 성장해서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60-70 년대는 더 심했거든요. 아주 가파르게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1 세대 아파트 '와 이거 새로운 주거 유형이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관심이 중상층이 갖는다 그래도 몇 년이 지나면 그보다 더 새로운 게 나오기 마련이죠. 그럼 그때 가면은 더 이상 이거는 어떤 이미지 때문에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아파트는 아닌 거예요. 그럼 또 갈아타야 돼요.
그래서 초기에 졌던 마포 아파트는 이렇게 계획적으로 되게 뭐 야심찼고, 하지만 이 지도에서 왼편 그 항공사진에서 보다시피 담장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쫙 둘러져 있고 주변이 다 주거지로 돼 있는데, 주변에 있는 주거지의 골목이 뭔가 단지 안으로 연결되는 개념은 애초에 없어요. 그냥 거의 군대 막 군대처럼 그 굉장히 폐쇄적인 담장으로 안과 밖이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요. 평면을 보면 지금 거실이 돼 있고 여기에 타일을 깔아 놓은 것 같은 저런 걸 해 놨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일시적이었을 텐데 한국 사람들한테 맞질 않아서. 그러니까 서양 개념, 이건 서양 주거라는 개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이 플랜 자체는 그 발코니 쪽으로 해서 거실이, 그러니까 대청에 해당되는 게 가장 밝은 곳에 있고 그 옆에 인제 안방이 아마 있었을 텐데, 안방이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 전통 주거 개념에 가깝긴 하지만 저기다 타일을 깔았다는 얘기는 얘를 입식으로 좌식이 아니라 입식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라지에이터를 놨죠. 땅바닥에 엉덩이 붙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외국 주거에서는. 근데 오른편 16편 같은 경우는 마루로 돼 있어요, 저거 같은 경우는.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거를 봤을 때는 좌식을 생각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서울시 그 공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시민 아파트를 직접 져요.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다 더 서민들을 위한, 저소득층자를 위한 아파트를 짓게 되고, 그래서 이미 이름도 시민 아파트라고 짓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관주도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실하게 좀 지은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구조체만 하고 나머지 벽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입주자가 시공을 하게 한 거예요. 난간부터, 지금 계단 단간이라고 제가 잘못 적었는데 계단 난간, 그리고 마감재 뭐 그런 거는 입주자가 와서 시공을 해라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부실하게 짓다가 홍대 와우산에 있던 와우 아파트라는 게 있었는데 얘가 너무 부실해 가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서울시가 아파트를 안 져요, 직접. 물론 지금 다시 생기긴 했는데 어 근데 이것마저도 실제 져 놨을 때 서민들을 위했지만 그거를 빨리 사간 사람들이 중상층이었고, 그래 갖고 다시 되팔아 갖고 투기로 아니면은 뭐 임대 소득을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완전히 내용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실제로 운영은 못 했다는 얘기고. 그랬고 그렇게 지어졌던 아파트들 중에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남선 회안 아파트도 서울시가 지은 그런 시민 아파트였던 얘기예요. 이거 아직도 있고 굉장히 구릉지에 되게 높은 옹벽이 있고 옹벽에서 브릿지로 저렇게 중층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구조 자체가 되게 특이하죠. 그리고 1 층에 상가가 쫙 깔려 있고. 그래서 이 당시에 서울시에서 지었던 아파트들이 그랬다는 얘기고. 그러다가 70 년대쯤 가서, 그러니까 70 년대 가까워져서 한강을 개발하게 되는데 먼저 했던 곳이 동부 이촌동. 그 낮은 어떤 수면을 매립을 해서 거기다가 주공의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어떤 그 주공의 어떤 티피컬한 이 당시에 그 아파트 전형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최초가 이촌동의 주공 아파트, 한국식 근린주거 단지이고 거기에 지어졌던 단지들이 공무원 아파트, 한강 맨션 아파트, 한강 민영 아파트 뭐 이렇게 있었고요. 이런 단지들이 서로 마주 보면서 각각의 근린주구를 형성을 하고, 그리고 근린주구 외곽의 간선도로를 따라서 상점들이 쫙 들어서고 그래서 그 상점도 되게 많이 활성화가 됐고, 여기 줄친 부분, 중심부에서 단지 간 소통이 유발된다는 부분은 그 각 단지의 외곽에 해당되는 간선도로인데 그 도로가 인제 상점이 들어가니까 거기가 오히려 중심이 돼서 단지 간의 소통을 유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상가들이 노선 상가로 길을 따라서 기다랗게 들어가는 상가, 노선 상가였고, 그리고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인제 단지를 벗어나서 다른 동네로 넘어가게 되는데 주거지를 그냥 관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단지 경계를 관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그 상업가로가 된다.
그리고 이런 그 계획 수법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다음에 지어졌던 게 반포 단지고, 그리고 영동 아파트 이렇게 쭉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 지구를 보면은 남양에 판상형 배치를 했고, 여기서 이제 다시 남양으로 Y자도 했지만 이전에 이게 잘 안 되고 남양을 해야지 이게 잘 팔린다는 걸 깨닫고 남양을 하게 됐고, 여기 드디어 중앙난방 라디에이터를 했어요. 중앙난방이라는 것은 지금은 음 지금도 중앙난방 하는 곳이 많이 있겠지, 아파트는. 제가 아파트 오랫동안 안 살아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한동안은 그 70년대 80년대 주공 아파트들은 중앙난방이 대부분이었는데, 어 그 난방을 그 가운데 있는 커다란 보일러가 돌려 가지고 전체 세대한테 공급하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에 커다란 보일러실이 있었고, 거기에 커다란 굴뚝이 붙어 있어요. 스팀을 엄청나게 돌려서 그 스팀이 그 지하에 묻힌 배관을 따라 갖고 각 아파트로 라지에이터를 돌리거나 아니면 온도를 돌리거나 이렇게 갔던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입식 개념이었다. 라지에이터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단지 중앙에 굴뚝이 있고 거기 아래 보일러실이 대형으로 있고요. 그래서 중앙에서 커다란 보일러를 전체에 공급을 하게 되는 거고. 다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판상형이고, 지금은 이촌동 개발해 갖고 다 아파트가 재건축이 됐지만 초기에는 이런 아파트였죠. 인동 간격도 상당히 넓죠. 그리고 이촌동이 강남 아파트에 비해서 장점이 있다면 얘는 적어도 한강을 그냥 바라보고 있다는 거. 남쪽에 한강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 왼편 이 도면을 보면은 이게 이제 간선도로인데, 이 도로 주변으로 해서 각 단지들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단지가 있고 여기에 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 외곽에 이 간선도로가 있고 그 간선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그 노선 상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가도 2층부터는 주거고, 그런데 3층부터인가? 하여튼 1, 2층에는 이렇게 상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이 동네 살지 않는 사람들이 이 길을 이용하니까 여기에 있는 상점을 이용을 해서 이 상점이 꽤 오랫동안 이 노선 상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있을 거예요. 이 특정 노선 상가들 아직도 장사 잘 되죠. 뭐 건물은 굉장히 낡았고 하지만 이치상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이 조직이 설계가 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파트 평면을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전에 봤던 그 마포 아파트에 비해서는 이 베이가 더 많아졌죠. 남쪽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마루가 있고, 마루 옆에 방이 두 개가 있어요. 이전에는 좁은 평수였고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 두 개가 있어요. 다 남쪽을 좋은 방을 바라보도록 하고, 건너방 같은 경우는 물론 북쪽을 바라보지만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도 그렇고 약간 이 평면이 더 많이 진화했고 평수 더 여유로워졌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아파트에 대해서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몇 년 지나니까. 그리고 설계한 사람이 그린 투시도를 보면은, 스케치로 그린 투시도를 보면 완전 입식이에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온돌 필요 없고 바닥에 카페트 깔고 소파 있고 오른편 침대 생활하고 바닥에 엉덩이 붙일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림에 보면 이렇게 창 밑에 라지에이터가 있어요. 이 박스 안에 라지에이터가 들어있는 건데, 여기는 지금 벽에 요즘에는 이제 다시 유행하기 시작하는 그 뭐지? 그 창에 꽂는 에어컨. 그 실외기 따로 없고 실외기랑 일체형으로 해서 이렇게 팬쿨 하여튼 에어컨이 이렇게 있죠. 이 당시에는 이제 서양식으로 미국에서는 저런 게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었다가 초기에는 되려 외국 흉내내느라고 이렇게 많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설계자들이 구상했던 것은 주거 문화가 이렇게 순식간에 바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주거 유형에 사니까 이게 외국에서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건 미국식으로 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랬던 거죠. 그리고 여의도에도 인제 아파트 지었는데, 이전의 아파트들하고 다른 게 있다면 이 당시에는 뭐 5 층이었거든요, 이전에 봤던 아파트들이. 근데 12 층. 그러니까 이게 고층인 거예요. 요즘에 고층이라면은 30층 가까워야지 고층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고층이었고, 인동 간격 여전히 여유로웠고, 그리고 여의도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획적으로 봤을 때 단지 중앙에 녹도를 구상을 했다. 공원하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나무를 많이 심어 놨다라는 게 좀 특이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게 있었다면은 선분양을 했다. 모델하우스를 건립해서 그 건물을 지어지기도 전에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선분양을 하겠다. 그만큼 인기가 높았던 상황이고, 그리고 그거는 이후에는 공식이 됐죠. 우리나라 아파트들 무조건 모델하우스 지어서 선분양하는 걸로 갔던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녹도가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평면은 좀 더 인제 여유로워진 거죠. 점점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어요. 한국식 평면이, 아파트 평면. 남향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또 인제 반포 아파트 져서 이촌동 비슷하게 인제 개발을 한 거고, 이촌동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간선도로변을 따라서 노선상가가 있고, 그게 많이 활성화가 됐고, 오늘날까지도 활성화돼 있죠. 단지 건물은 되게 낡았지만. 그리고 이렇게 원래 한강이 이런 식으로 돼 있었고, 도로가 이렇게 반포동을 지나갔는데, 이 부분을 인제 건설사들이 매립을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매립을 한 거죠. 그래서 그쪽에다가 택지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한강물 범람하고 그러면은 이 지역은 굉장히 물에 잘 잠기잖아요. 애초부터 지대가 낮은 곳이에요, 이쪽 지역이. 그래서 일로 쭉 가면 인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나오는데, 그 길 이제 초입이고, 일로 가면 이제 사당동이고 이촌동이고, 이수역.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상가들이 되게 오래된 노선 상가예요, 이 아파트 단지. 여기도 인제 각각의 아파트 단지인데, 그 경계에 있는 이 상가들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이용을 해서 활성화가 잘 됐던 거고. 그리고 평면은 뭐 이러하고요. 근데 70 년대 중반에 그런 어떤 경험을 거쳐서 잠실지구를 인제 짓게 됩니다. 훨씬 더 넓은 지구였고, 여기에는 더 넓은 어떤 마스터 플랜 도시 계획이 있었고, 그 가운데 주거지뿐만이 아니라 업무 지역도 같이 구상을 했어요. 중심 상업 업무 지역. 그래서 거기 중심에서부터 방사형으로 도로망을 짠 다음에 거기에 바깥쪽에다가 주거 단지를 계획을 한 거죠. 그리고 멀리 갈수록 점이라고, 중심 상업 업무 지역에 가까울수록 곰이란 주거 단지. 결과적으로 중심 상업 지구는 활성화가 됐는데, 그 주거지에 사는 사람들이 거길 가려 그러면 굉장히 넓은 차도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잠실에 가 보면 그렇잖아요. 그 롯데타워 있는데 근처 가서 보면은 굉장히 차도가 엄청 넓어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아파트 살더라도 '저 동네가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니는 슈퍼마켓이다.' 이렇게 인식이 안 되죠, 당연히. 거기 그리고 그 상업적인 규모도 되게 크고. 그래서 근린 상업은 아닌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근린성 확보에는 실패를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래서 지척에 그렇게 다른 동네에서 찾아올 만큼 되게 그 고밀한 상업 그 지구가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가게 되진 않는데, 너무 좀 차도가 넓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동네 사람들을 위한 단지별 상업이 잘 활성화가 됐냐? 그러진 않았던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사는 게 당시 지어진 그 계획대로라면은 그렇게 어 주민들한테 그렇게 용이한 어떤 계획은 아니었어요, 살기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모래섬 같은 것을 매립을 해서 땅을 다져 가지고 저렇게 택지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편 사진에 보는 것처럼 그 중심 상업지구가 있고, 거기에 가장 고밀한 어 상업시설 업무 지역을 놓고, 거기에서부터 방사형으로 이렇게 도로망을 거미줄처럼 친 다음에 가까우면 되게 높은 아파트 짓고, 여긴 중층 정도 된 아파트, 뒤로 가면 일반적으로 한 뭐 5층 된 아파트 이렇게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총 5개 단지로 돼 있고, 어 그리고 공식적으로 단지 중심에 학교와 상가를 배치를 했다. 근데 여기서 상가를 배치했다라는 게 다르죠. 이전에 반포랑 이촌에서 했던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포랑 이촌에서 했던 게 근린주구 이론, 페리의 이론을 잘 따라서 외곽에다 두고, 외곽의 간선도로를 따라서 다른 동네 사람들이 거기서 똑같이 상가 이용하면서 여러 동네 사람들이 만나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상업적으로 고려를 했는데, 여기서는 상가를 단지 중심에 넣어 버려요. 그리고 단지의 그러면 경계는 굉장히 폐쇄적이거든요. 그러면 상가 입장에서는 내가 단지 중앙에 있는데 장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단지에 사는 사람들뿐만이 없다는 얘기예요.
외부 동네에서 그 단지 안에까지 와 가지고 우리 상가를 이용할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게다가 그 근처에는 중심 상업지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가 오래 지나지 않아서 장사가 안 되니깐 망하겠죠. 그리고 그 주변의 단지 경계도 굉장히 폐쇄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아파트 단지가 여기저기 굉장히 넓은 기다란 가로망이 지금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 가로망이 쫙 있는데 이 경계가 가게도 없이 계속 담장으로만 돼 있는 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침체가 되겠죠. 확대해서 들여다보면은 아파트 단지 배치가 이러했고, 그리고 좀 보면 알겠지만 이전하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배치 시도가 이루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오른편 우측에 있는 저 단지 같은 경우는 남양을 바라보도록 판상형으로 했으니까 이촌동이라든지 반포동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상가가 하나 보이는데 그 단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코너에 있죠. 이건 중심에 없고 코너에 있으니까 큰 길에 면에서 장사가 좀 됐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 단지를 보면은 그 빨간 점 상가가 다 단지 중앙에 박혀 있어요. 그것도 근처에 있는 건 초등학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 안 되겠죠. 이 단지 사람들만 들어가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도 아파트 배치를 보면 판상형으로 해서 한쪽을 바라본 게 아니라 중정형 비슷하게 해서 서로 마주 보게끔 되게 복잡한 패턴으로 이렇게 배치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위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긴 했어요. 그 안에서. 이전하고 달라지려고. 아파트 평면을 보면 뭐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고 그냥 계속 진화 중이고 한국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얘기를 안 했나? 근데 실패를 해요. 이 단지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해요. 상업적으로 상가들이 좀 많이 침체를 했고, 그리고 저런 중정형 배치가 정말 중정을 통해서 공동체 뭔가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활성화되지도 않았어요. 그 자세한 얘기는 아마 이 이후에 하게 될 것 같은데, 초기 아파트 배치를 보면은 굉장히 획일적으로 했고 뭐 그냥 표준화를 지향을 했다. 그래서 다 남향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만큼 차별성을 없애버려 가지고 다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상품의 다양을 하기보다는 다 비슷하게 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비슷한 가격으로 팔겠다는 얘기. 그리고 그게 어떤 그 단위 주거의 평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평면의 개수를 굉장히 확 줄여 버려요. 한 뭐 3-4 가지 아주 몇백 세대가 사는데도 불구하고 크기만으로 한 3 가지로 나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평면 하나 그리면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층별로 동별로 다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계획을 할 때 설계도를 그릴 때 아예 설계도를 그리지 않아요, 평면을. 그냥 기호화 시켜 가지고 A, B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배치 스터디만 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지금 이게 아파트 설계하는 거예요. 오른편처럼 아주 간단한 저렇게 뭐 A 타입을 여기 계단이 있으면 각 층에 5 개를 이렇게 편복도를 하고 넣는다. 이게 계획이에요. 이게 평면이고. 요 각각에 해당되는 이 평면은 따로 크게 확대해서 한 장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졌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인제 건축가로서 생각해 볼 거는, 아파트가 굉장히 인기 있는 주거 유형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의 아파트에 살기를 원하는데 설계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건축가가 아파트에 관여할 일이 거의 없는 거죠. 저렇게 많은 세대가 지어지는데 여기에 설계할 사람은 한 사람이 몇 개만 설계를 하면은 그냥 나머진 건설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다 저렇게 표준화되고 획일화됐다는 얘기는, 그건 뭐 시장성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주거 유형만을 논할 게 아니라 건축가 입장에서는 건축 설계 문화라는 것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별로 기대도 안 하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 좋은 공간을 살려는 욕구도 별로 없고 사람들이. 그냥 집은 다 똑같은 건데 거기서 내가 그냥 하나 얻어 가지고 투기 대상이 되거나 그 정도로 끝나는 거죠. 다 표준화됐기 때문에. 단위 주거 유형이 무조건 남향으로 배치가 되다 보니깐 그 매스 자체는 동서방향으로 길게 축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심지어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강이 북쪽에 있다 보니까 남향 바라보느라고 등을 진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날은 아마 이렇게는 안 짓겠지. 근데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초고층 아파트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세대 채광 환기 조건을 아주 균일하게 해서 형평성에 초점을 뒀다. 단위 평면 가짓수를 최소화하고 구매자의 선택폭을 줄여서 공급자 위험 부담을 최소화한다.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다르고 향도 다 다르고 하면 잘 팔리는 집은 굉장히 잘 팔리고 그리고 프리미엄도 붙어서 되게 비싸지만 안 팔리는 집은 굉장히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으니까 거의 비슷한 가격에서 팔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촌동 아파트 같은 경우 남양을 바라보고 인동간격도 꽤 넓고 하지만 굉장히 획일적으로 지어진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다가 잠실에 가서 이제 격자형 배치를 시도를 하게 되는데 격자형 배치다 보니까 네 동의 아파트가 어떤 넓은 뜰을 이렇게 마주 보는, 그래서 그 가운데 뜰은 중정 비슷하게 보이는, 그래서 처음에 배치를 할 때 요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가 출입구고 그 안에서 뭐가 보이고 뭐 그런 고려도 없이 이런 식으로 블럭식으로 배치를 하는데, 그때 메스를 네 귀퉁이에다 이렇게 사각형을 세우면서 여기 중정, 여기 사람들이 들어가서 서로 소통도 하고 놀기도 하고 커뮤니티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영동 AID 아파트 도곡동 단지에 부분적으로 섞기도 했고 잠실 아파트에서는 이제 전면적으로 시도를 한번 해봤고, 근데 해보니까 일자 배치에 비해서 용적률은 낮고 남향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동쪽이나 서쪽 바라보는 아파트는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공급자의 리스크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후로는 다시 판상형으로 평행하게 가는 걸로 되돌아가요. 잠실에서 이런 시도를 했다가.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잠실 이제 다시 보여주는 건데, 그것 이제 그것뿐만이 아닌 이야기는 또 이제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고요. 인동 간격만 보면은 초기에 지어졌던 아파트가 가장 여유로운 인동 간격을 유지를 했어요. 인동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정북이 아닌 향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북 방향으로 이격거리를 두게 하다 보니까 아파트 높이에 비추어서 정북 방향으로, 이렇게 동서 방향으로 메스를 배치를 하면은 그 이격거리를 100% 준수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아파트를 약간만 틀어버리면 그림자가 비껴서 지니까 인동 간격을 좁힐 수가 있어요. 그림자에 비례해서 하질 않으니까. 그래서 인동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북이 아니라 약간 비트는 어떤 배치 계획을 세우게 되죠. 89년 이후 초고층 건물의 일조 사선 거리를 완화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30층 막 그렇게 되는 아파트를 이제 짓는 시대가 됐을 때 추대로 갈수록 인동 간격은 점차 좁아지고, 그리고 요즘은 뭐 현재는 아파트가 인동 간격해서 일조를 완전히 100% 충족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뭐 2시간 이상 자연 채광을 받을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 시간은 그림자가 드리워도 돼요. 그러니까 인동 간격을 더 좁힐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자연 채광 같은 경우는 조건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아파트 높이는 높아지고 인동 간격은 더 좁아지고. 그래서 초기에는 아파트가 이렇게 인동 간격을 제대로 지키려고 그랬고 완전 정남향에 가깝게 바라봤고, 그러니까 뭐 12층만 되더라도 그거에 맞춰서 인동 간격을 벌리려면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갖고 지었죠. 자, 그래서 남겨지는 야외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잠실 같은 경우는 중정형으로 했고 거기서 뭔가 소통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남쪽을 향하다 보니까 이 중정을 두고서 마주 봐야 될 집들이 한 집은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앞에 쓴 사람의 등을 뒤에 아파트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평면상 그 진입하는 곳이 다 남쪽이라고 보면은 한 동은 중정 쪽에서 들어가지만 한 동은 반대쪽에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중정을 같이 이용하지 못하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중정에서 모두 뭔가 소통이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계획할 때 그 르꼬르비제의 어떤 그 도시 개념을 보면서 뭐 빛의 도시, 그때 아파트 같은 게 막 지어졌는데 아파트는 지어졌는데 그 바닥에 있는 그 녹지에 대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잠실도 아파트가 넓은 어떤 그 잔디밭, 사각형의 잔디밭을 가운데 두고서 배치가 됐는데
그 사각형 안에 그 잔디밭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그냥 비워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녹지인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그렇게 무성하지도 않고 그냥 넓은 잔디밭이고 별로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않는, 오히려 거기에 누가 서 있으면은 그 아파트 사람들이 '쟤 뭐지?' 하고 쳐다보는 그런 이상한 분위기에 그 중정이 된 거예요. 근데 80 년대 인제 뭐 아시안 게임 했고 올림픽 어 치르면서 잠실에다가 선수촌용으로 아파트를 짓게 되죠. 근데 그때는 막 국제 현상 설계도 하고 해서 굉장히 참신한 어떤 아파트를 그냥 그대로 져요, 건축가들의 의도에 따라서. 근데 그때 인제 아파트 배치부터 매스까지 굉장히 다양하죠. 이 당시에 주공이 졌던 거랑 굉장히 다른 개념으로 지어져요. 그래서 이 설계안들은 뭐 보차 분리도 했고 외부 공간으로의 접근성도 주목하고 이렇게 좀 참신하게 설계가 돼서 되게 특이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잠실 단지 지금 중정 보면은 지금 되게 넓은 뜰이 있고 거기에 3 동의 아파트가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잔디밭이죠. 오른편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올림픽 선수촌인데 그런 식으로 방사형으로 도로가 돼 있고 한쪽은 녹도가 이렇게 녹지축이 형성돼 있으면 한쪽은 차도 들어가고 사람들이 아파트로 진입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그 높이도 여기서부터 절로 점점 높아지게 했고 이런 어떤 시도를 했던 거죠. 시범령을 줬단 얘기예요. 자, 아파트 단위 평면을 보면은 표준화됐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대단위 건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설계비, 건설비는 최소화하겠다. 부대 시설 설계 도면도 표준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집집마다 어떤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는 없죠. 그리고 그렇게 저었던 설계 도면을 주공에서 만들었던 설계 도면 유형을 뭐 이촌동에도 적용하고 반포동에도 적용하니까 이게 어느 동네에 따라서 뭐 지형이 어떻고 뭐 그런 거에 따라서 평면이 바뀌거나 그럴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온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일제 시대에도 문화주택 들였다가 겨울 때문에 인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온도를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아프 아파트 뭐 초기에 지어졌던 이촌동 아파트도 감히 라지에이터를 놨어요, 온도를 빼고. 자, 그래서 초기에 지었던 이 아파트들이 겨울 몇 번 지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온돌로 바꿔요, 다 부수고.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뭐 사람들이 입식 생활 하지도 않고. 어 그래서 AID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입주자들이 직접 라지에이터 설비로 온도를 교체한 사례이고, 그리고 거실 개념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인제 초기 아파트들에서 봤지만 거실이 서양의 어떤 주거의 연장선상에서 입식으로 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뭐 타일도 깔려 있고 이랬었는데 근데 우리의 어떤 전통 주택 마루 같은 경우는 좌식이죠. 거기에 앉고 대청 마루였고 원래는 그거였는데 처음에 그 거실 개념이 서양식 개념을 갖고 있다가 우리나라의 전통 마루 개념하고 합쳐지면서 좌식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게 돼요, 서서히. 자, 그래서 83년 이전 아파트 거실은 개념상 서구식 입식이고 설비도 라지에이터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후부터는 온돌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좌식화된 경우가 되게 많다. 근데 소파는 꼭 놨다. 그러니까 온돌로 바뀐 이후에도 소파는 꼭 놨다는 얘기예요. 입식으로 갔다는 얘기고. 그리고 식탁이 꼭 있고 이렇게였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인제 그 여기 소파 대신 그 좌식 소파가 있는데 저게 인제 나중에 놓은 거겠지요. 근데 처음에는 인제 여기 원래 소파 있었던 거고 이 사진을 굳이 넣은 이유는 오른편에 이것도 뭐 발코니 확장하고 할 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원형 그대로 있는 아파트는 아닌데 오른편에 보면 텔레비전 아래 저런 어떤 그릴이 있는 박스가 있잖아요. 저 안에 라디에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좌식 생활을 하는 걸로 봐서는 리모델링하고 온도를 나중에 깔아서 저 라디에이터는 그냥 안 쓰는 상태일 것 같아요. 근데 초기에는 저렇게 집집마다 라디에이터가 있었던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 어떤 드라마 한 장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 장면이 우리한테는 이상한 게 하나도 아니지만 여기 소파가 있고 소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카페트 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설계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서양식 주거 유형이 왔으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바뀌어서 우리가 그런 집을 지어주면 거기에 맞춰서 살겠지 했지만, 라지에타 놓고 온도를 빼고 막 그렇게 다 설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저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게 커피 테이블이 아니라 밥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손님이 많이 오면 올수록 되려 저런 밥상을 더 많이 꺼내 놓고 다 엉덩이 붙이고 땅바닥에 앉아서 먹죠. 다 소파에. 그리고 애초에 소파에 앉았고 음식 먹는 것도 아니고 뒤에 식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앉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사적인 측면을 그 60년대 이후에 아니면 일제시대부터 해서 오늘날까지 그걸 보면요. 되게 다 여러 방면에서 오히려 근대 초기, 예를 들면은 미스터 선샤인 같은 영화를 보면은 거기서 뭐 이병헌이 입었던 옷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면은 완전히 무슨 서양 사람 같이 입잖아요. 한국 사람이 양복 입은 게 아니라 서양 사람이 양복 입은 것 같아요. 행동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근데 요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복 입는다 그래가지고 한국식으로 입지 뭐 약간 다르지 서양 사람들이 입는 양복이랑. 오히려 초기에 들어왔을 때 아파트도 그렇고 서양 거를 그냥 고스란히 가져오고 그거에 맞춰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지나면서 이게 평면도 그렇고 생활하는 방식도 그렇고 한국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돼요, 건축가들이. 과연 지금 소파가 우리한테 필요한가? 아니, 소파 대신 소파 노릇도 할 수 있고 뭔가 저렇게 땅바닥에 앉았을 때 등을 기댈 수도 있는 그런 소파도 아닌 가구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안방, 전통 건축에서 안방은 이제 마루 한쪽으로는 대청마루랑 면하고 있고 한쪽으로는 부엌하고 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가족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니까 일종의 거실이 된 거죠. 그런 어떤 가족들의 생활 공간인데 이게 인제 부엌하고 분리가 되죠. 그래서 부엌하고 식당이 저 뒤로 그 마루의 뒤로 가게 되고 안방은 어두운 구석에서 앞으로 나오면서 어 거실하고 같이 마루랑 같이 가장 밝은 쪽에 가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된 계기는 인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81 년도에 보일러가 생겨 가지고 안방하고 부엌이 공간상 분리가 되고 전면으로 이동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용도실도 굉장히 특이한 건데 우리나라 주거 평면에 나타나는. 뭐 외국에는 그 뭐 팬트리라든지 음식 놔두는 창고 그런 게 있지만 우리나라의 다용도실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요즘의 다용도실은 많이 달라졌고요. 요즘에 인제 아파트 사는 곳의 그 다용도실이 지금 제가 얘기한 다용도실하고는 또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좀 오래된 아파트의 다용도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완전히 없는 게 없죠. 그 "이게 무슨 실이냐."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실이에요. 거기에 세탁기가 있고 그리고 한쪽에는 음식이 쌓여 있고 그리고 더 옛날 아파트에는 한쪽에 연탄까지도 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무슨 뭐 김장을 담근다 그러면은 거기서 갑자기 음식을 꺼내 가지고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서 한쪽에 수돗물 나오는 게 또 벽에 낮게 수전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 바닥에 물을 화장실처럼 줄줄 틀어 놓을 수도 있어요, 옛날 다용도실은. 그래서 그런 모든 행위를 하게 되는 곳인데 이게 원전을 찾아보면은 옛날에 원래 전통주택에서 부엌이 마당하고 같은 높이에 있었고 부엌을 가려면은 그냥 신발을 끊고서 밖에서 신는 신발을 신고서 가야 되는 구조였고요. 그리고 부엌에서 음식을 하다 보면은 마당에 나와서 뭐 우물을 사용을 하든지 수전을 사용하든지 하면서 마당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음식을 준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대표적으로 삼시세끼 그 프로그램 보면 다 농촌이나 어촌 가는데 거기서 음식 만들 때 보면 마당에서 만들잖아요. 그리고 부엌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 만들잖아요. 그게 인제 전통적인 우리나라에서 주방에서 벌어지던 일인데 그게 실내로 들어온 공간, 그래서 외부에서 하던 행위를 수용하는 게 다용도실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쪽에는 커다란 김치 항아리도 있고 한쪽에는 뭐 세탁기 돌아가고 한쪽엔 빨래 널고 있고 한쪽에는 말린 오징어 같은 거 착착 쌓여 있고 정신없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60 년대에는 주방에 보일러 연탄 적재도 하고 세탁기 보급되면서 세탁실의 기능도 하게 되고, 그리고 김치 냉장고, 세탁기, 건조대 등 가전 설비로 기능이 대체된 요즘에는 사실은 필요한 게 아니다. 근데 여전히 있고, 식품 임시 저장, 창고, 세탁 등의 서로 다른 용도를 그 좁은 공간 안에 수용을 하기 때문에 항상 어지럽다. 그래서 이게 우리 어머니가 살림살이를 못해 가지고 어지러운 게 아니라 애초에 이 다용도실이라는 게 자체가 크기가 너무 작다, 여러 용도를 수용하기에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맞춤 설계가 돼 있지도 않고. 그러니깐 항상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평면을 보면은 지금 60 년대, 80 년대, 90 년대 이런 식으로 90 년대 말 이렇게 진화되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평면을 했는데, 맨 왼편 60 년대 평면을 보면 아주 원초적으로 거실하고 안방 있고 그 옆에 기능실들이 있는, 그리고 다용도실은 앞에 있는, 요즘에서는 저렇게 절대 배치 안 하는데 이런 개념이었다가, 가운데 사진을 보면은 거실이 앞에 있고 그 뒤에 면에서 주방하고 식당이 있고 다용도실은 맨 뒤로 가 있죠. 저게 굉장히 티피컬한 양상이죠, 요즘에는. 그리고 오른편에 보면은 마찬가지죠. 그게 계속 그 테라스 비슷하게 보이는데, 주방하고 식당이 있으면 그 북쪽으로 해서 바깥쪽에 테라스 같은 공간이 있는데 그게 다 다용도실이 된 거죠. 그 어떤 아파트는 아예 야외에 있어서 나중에 거기다가 샤시문 달아 가지고 쓰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주방에 항상 붙어 있는 게 다용도실인데, 그 원전은 우리나라 전통 어떤 그 주방에서, 부엌에서 그 마당에서 하던 행위를 수용을 한 곳이 다용도실이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수납 공간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전통 한옥 같은 경우는 그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그 벽이 다 제각각 다 맞춤 설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그 창고가 필요하면 창고가 들어가기도 하고, 옷장이 필요하면 옷장이 외벽 쪽으로 밖으로 튀어나와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벽마다 다 다른 어떤 얼굴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옥에서는 수납 공간이 맞춤형으로 해서 충분하게 설계가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에 짓는 집들, 뭐 그리고 아파트들, 그리고 그게 다 건설사들이 이윤을 남기려고 짓는 곳이고, 그리고 그런 어떤 환상의 비전을, 수납 공간이 없는 공간도 쾌적할 수 하도록 착시 현상을 만드는 게 모델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델하우스에 있는 것은 무슨 호텔처럼 아주 비현실적인 그 생활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군더더기 있는 무슨 굉장히 많은 뭐 겨울 이불이라든지 수많은 겨울 외투들이 옷장에 들어가 있을 필요도 없고, 깨끗하게 정리된 그냥 커피 테이블에다가 꽃만 몇 개 올려 놓고 아주 환상적으로 해 놓는 거죠. 근데 실제 생활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실제로 설계된 아파트들은 수납 공간에 대한 배려가 너무 적다. 그 크기가 있다 그러면 거기는 그냥 거실을 더 넓어 보이기 위해서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람이 일단은 그 집에 인제 들어서 살기 시작하면서 자기 가진 물건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없던 가구도 넣고 이러면서 공간이 변화가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깐 뭐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베란다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샤시문 달고서 거기를 인제 창고로,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일반 주택지에는. 그랬을 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외벽을 통해서 채광 환기가 되는데 거기가 창고가 되면은 짐이 가득 쌓여 가지고 채광 환기가 안 되고, 그리고 창고로서도 굉장히 안 좋은 공간이 되죠. 굉장히 덥고 춥고 이런 공간이니까. 햇빛도 들어오고 물건한테.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그 수납 공간을 미리 배려 안 해서 안 좋은 점이 굉장히 많다, 요즘 주거 건물에 있어서. 그 맨 왼편 건물 같은 경우는 한옥 주택이고, 저게 그냥 그 도시형 생활주택에 가까운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평수도 아니에요. 근데 저 공간 안에서 그 수납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되게 용도별로 해서 잘 맞춰서 실에다가 다 넣어 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그만 실처럼 보일 정도로 각 실에 저렇게 서비스하는 공간이 다 제각각 있었단 얘기죠. 근데 그게 후대에 가면서 지금 가운데 사진 같은 경우는
그냥 전형적인 90년대 말의 아파트인데 저렇게 넓은 평수에 저렇게 조그만 수납 공간만 배열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제 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부족하고 당연히 인제 오른편 사진처럼 가구를 들여 가지고 저기다 놓게 되겠죠? 물건을 인제 수용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은 완전히 지금 오른편 사진 발코니처럼 물건으로 가득 찬 창고가 되는 거예요, 발코니 쪽이. 그리고 방에도 가구 놓으면은 겨우 남는 공간은 따뜻하게 누울 수 있는, 자리 펴고 누울 수 있는 공간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우리가 보는 이런 아파트들, 그리고 이런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들이 수납 공간을 제대로 활용을 하냐 아니면 고려를 하냐, 그렇지 않다. 물론 요즘에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요구 조건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그런 거 다 알기 때문에 수납 공간에 대한 배려가 이런 지금 제가 보여주는 90 년대 아파트들보다는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베란다 분양 면적에서 제외가 되고 사실상 샤시를 사용하는 실내 공간화가 많죠. 그래서 발코니 확장 아파트에서 항상 하기 마련이죠. 근데 요즘은 아예 그게 공식화되다 보니깐 그런 문제가 굉장히 적지만 90 년대까지만 해도 그때 지어진 아파트들이 저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거를 처음부터 고려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발코니이기 때문에 단열 방수가 실내 공간으로 들어올 거를 생각을 안 해서 그렇게 철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실내로 들어오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단열하고 방수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확장을 했을 때. 게다가 강화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그 샤시를 달게 되면은 결국은 건물의 어떤 외형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1조 간격이라든지 1조 그 법규를 결국 위배하게 되는 건물이 되는 거죠. 불법 증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코니 그 확장 때문에 아파트 평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왼편 사진처럼 뭐 저 정도 있었는데 나중으로 후대로 갈수록 발코니가 점점 넓어져요. 그래서 오른편 사진 같은 경우 보면 발코니가 그냥 완전 뺑 둘러서 있죠. 그만큼 확장을 많이 해서 평수를 넓히는 걸 노린 거예요. 네, 거기까지 오늘 한국식 아파트에 대한 강의 내용입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